훨씬 더 비싼 가격에 원유를 사야 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싸움에 한국은 끼어들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중국과 거래하는 가스대금은 루블화나 위안화로 치르기로 하면서 러시아는 다시 한번 이 천연자원이라는 엄청난 무기로 힘을 얻게 됐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미국이 주도하는 결제망 스위프트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에서 쫓겨났을 때 앞으로 러시아산 가스는 이제 달러나 유로화 말고 루블화로만 사 이렇게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때 사실 다 같이 좀 비웃었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돈키호테 같은 얘기야 이랬는데 사실 러시아가 가스 공급 중단을 실제로 무기로 삼으면서 상황이 급변했고요. 러시아와 더불어서 이 정말 종이 쪼가리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우려했던 러시아의 루블화도 다시 힘을 얻으면서 국제사회의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경제 제재 효과는 이게 별로 없다는 얘기인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크라이나 안에서는 러시아군이 계속 밀린다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또 해초 예상과는 또 좀 다른 양상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겨울이 오게 되면 이제 정말로 러시아가 원하는 상황으로 펼쳐질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그 이전에 끝나게 될지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자, 서울신문 송현서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근데 앵커님 제가 진짜 정말 이 프로그램에 나온 지 한 6개월 넘은 것 같은데요. 훨씬 넘었죠. 네. 항상 이 정관용 선생님이 할 말을 합니다. 말 돌리지 않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다음 말을 돌리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해 있다. 무슨 위험? 네? 아니 이렇게 막 여권을 비판해도 괜찮냐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안에 따라서 비판할 땐 비판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정치평론가의 본령 아닌가요? 본령인데 그렇죠. 쉬운 게 아니죠. 제가 이제 보수파 진영에서 계속 활동을 해왔는데 같은 편끼리 너 왜 그러니 도대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가지고요. 방송에서 좀 개인 하소연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하소연 좀 들어주세요. 추석인데.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배종찬 소장도 비판 많이 받죠? 저는 뭐 제가 갈 길을 가겠습니다. 인생 뭐 있습니까? 직진 본능이니까요. 전세 아니면 월세입니다. 오늘 제가 2부 그렇죠. 오늘 2부를 시작하면서 추석머리 밥상에서의 정치 이야기가 과거보다 많이 줄었다더라. 그런 얘기 했는데 실제로 좀 많이 줄어들고 있죠. 서로 정치 얘기 잘 안 하죠. 저희는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물어보지도 않고 여러 가지 본인들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좀 꺼려하고 그래서 그렇죠. 정말 정치에 지읒자도 안 넣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또 오늘 2부 오프닝에서 지적한 게 요즘 정치가 여야가 너무 싸우니까 그 싸우는 정도가 그냥 말싸움이나 서로 비판 정도가 아니라 서로 정치 생명을 끊겠다는 식으로 그러니까요. 야당 대표를 기소하고 또 야당은 대통령을 고발하고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고 정치는 실종됐죠. 이건 정치 아닙니다.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지니까 더더욱 추석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가 실종된 거 아닌가 싶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구조적인 이유가 있고 상황적 이유가 있는데 구조적인 이유는 2002년 대선 정도까지만 추석 민심이 상당히 또 명절 민심이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 그 이유가 뭐냐면 1인 1대 휴대폰이 보급된 것이 대략 그 시점 직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이 보급되면서부터는 이제 구조적으로 명절 민심보다는 민심이 너무 빨리 소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 있고 또 상황적인 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그 이전만 하도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민심이 용광로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직업을 초월해서 세대를 초월해서 또 연령을 초월해서 민심이 더 뒤섞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명절이. 네. 명절날 다 모여서 아이고 이 국정 운영 어떻게 생각해? 대통령 국정 운영 괜찮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결혼을 했어. 물론 뭐 너 직장에서 월급 얼마 받아? 이런 뭐 정말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일단 안 모여요.
잘 안 모이는 것 모입니다. 자체가 줄어들었고 잘 안 모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모이는 범위가 좁아지다 보니까 사실상 또 정치 관련 연합이 너무 혐오 유발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보다는 오히려 야 요즘에는 무슨 게임해? 요즘에는 너희들 뭐 어디 여행 가는 거 좋아해? 알겠어요. 주제가 바뀌어버렸죠. 네. 그 휴대폰 보급과 연관이 된다. 예, 중요한 지적입니다. 네. 그런 것 같네요. 휴대폰 보급이 없을 때는 또 그 언론 매체도 유튜브나 이런 것도 별로 없고 그렇죠. 네. 이러던 시절에는 특히 이 지방 시골에 계시는 그런 부모님 세대들은 네. 정치 정보에 좀 목말라 하셨다. 그럼요. 그러다가 이제 명절 때 내려온 자식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예. 정치 정보를 교환했다. 이런 게 가능했는데 휴대폰 보급 이후 또 뭐 유튜브 채널 이런 게 많아지고 이러면서는 뭐 더 전문가세요? 더 전문가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주로 이제 방송도 우리 KBS 방송을 많이들 보시거든요. 예. 그럼 뉴스나 또 토론 프로그램 특히 이제 정관영 진행자께서 다른 채널도 별로 없었으니까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런 민심이 뒤섞여서 그것도 바로 나타나는 게 그 당시에 명절 뒤 민심은 한 달 뒤였습니다. 한 달 뒤에 바뀌는 여론이 나타날 때 우리 그걸 명절 민심이라 그랬던 것이죠. 예. 아무튼 이제 더구나 구조적으로 그런 변화가 있을 뿐만 네. 아니라 지금 작금의 여야의 관계 장 소장 표현처럼 정치가 실종된 완전 무한 투쟁만 있는 폭력적인 행위들만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정치 언제까지 갈까요? 뭔가 계속 극적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계속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번 한 건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들 분석하시는 분이 많죠. 아이템이 많잖아요. 예. 대장동 건도 기소해야죠. 백현동 건도 기소해야 되고 성남FC 건도 기소해야 되고 변호사 및 해납도 기소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집권 세력이. 그렇다면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국정감사 때 어떠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예. 법률안 처리 해주겠습니까? 예. 예산안 때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그러한 추진 방향에 대한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겠다라고 그러겠죠. 주장 처음부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야가 극한 투쟁할 수밖에 없다. 참 큰일 났습니다. 사법 대전쟁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고발당한 상태죠.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지금 발의된 상태죠. 뭐 물러설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물러서는 순간 이것은 총선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의힘도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개혁 과제를 성공시키고 대선으로 가려면 총선에서 압승하는 것이 필수적이거든요. 예. 그걸 위해서 지금 사법수사 전면적 사법수사를 미룰 수 있거나 아니면은 풀 수 있느냐 완화시킬 수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면전입니다. 말 그대로. 예. 저는 이번에 연휴 때 하나 그 언론 기사 보고 어마어마하게 충격받았는데 뭐요? 애플에서 중국산 패널 OLED를 납품받기로 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됐어요. 예. 원래 이거 한국에서 독점적으로 납품을 했는데 예. 중국에 엄청나게 따라잡히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나 LNG선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 건데 여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가 경쟁력은 자꾸 중국에 따라잡히고 있는데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점점 중국에 잡히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이제 서로 한쪽은 당대표 쫓아내려고 그러고 한쪽은 당대표 지키려고 그러고 서로 극한 투쟁밖에 없어요. 정치가 이래서는 안 돼요. 큰일 났습니다. 장성철 선생님 말씀대로 온통 전쟁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전쟁이고 그러게요. 이준석 전 대표와 정진석 또 비대위원장 사이에 투스톤즈 워다. 전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가처분 인용 한 방 더 먹어라. 뭔 소리야. 예. 너 다시 대표로 못 돌아와. 이런 전면전이고. 그러니까 국민이 과연 이런 상황을 지금 추석날 깜짝 놀라신 분들은 지금 잡채에 시금치가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잡채에 부추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왜? 시금치 대신에 시금치가 완전 8,000원. 시금치가 금값이거든요. 한 달에 8,000원. 아니 한 달이면 이거 저한테는 한 젓가락밖에 안 되는데 네. 배종찬 소장 한 젓가락에 8,000원이나 짜장면 가격보다 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금치를 못 넣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포항 시금치다. 포항이 지금 참사가 났는데 맞아. 시금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관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가 과연 괜찮을까요?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의 경제정책도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정관용 앵커께서는 너무나 기억을 잘 하실 겁니다. 1997년 노동 이슈로 국회가 정말 아수라팔이 됐을 때 IMF 외환위기가 성큼 국가 부도의 날이 됐고요.
2008년에 다들 난리판이 벌어진 그 상황에서 광우병 사태, 여야 간의 사학법, 미디어법 그 상황에 금융위기가 리만 브라더스가 찾아왔거든요. 저는 지금 어떤 위기가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두렵습니다. 저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지도자는 국민들에게 허황된 희망을 심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 있는 희망과 꿈을 심어줘야 되는데 추석 되기 일주일 전에 제가 또 이거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네요. 추석 되기 일주일 전에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주요한 생필품 물가를 1년 전 가격으로 우리가 유지하겠다. 잡겠다 그러셨거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대통령의 생각인지 아니면 참모들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써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이 딴 세상에 살고 계시나 국민들의 민생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계시나라는 의심을 줄 수가 있어요. 이건 대통령에게도 안 좋아요. 현실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가능성 있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왜 자꾸 저를 째려보세요? 아니 너무 예리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또 한마디 거들면 이거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이 실제 이번 명절에 과일 선물 못 받았다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너무 비싸요. 정말 비싸고 비쌉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가정에서는 자두를 깎고 있어요. 배나 사과가 아닙니다. 이게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비찜에 배를 갈아서 넣고 이랬었는데 갈비찜조차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우리가 명절에 비하면 명절을 날 정말 장선수 소장님과 저 같은 경우에 서로 이제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훈훈한 명절 또 이 분위기를 만끽하기 위해서 근데 없어요. 과일이 없습니다. 그 과일값 이런 게 또 폭등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기상이변, 그것의 원인인 기후위기 뭐 이런 아주 장기적인 또 필연적으로 다가올 위험 앞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래 뭐 2070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거의 절반이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이런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장기적인 그러나 반드시 닥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뭐 저는 뭐 여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뭐 당면한 과제라고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은 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국민연금 개혁이다 뭐 노동시장 개혁이다 이런 거야말로 여야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대합의를 이루어야만 비로소 첫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엄청나게 어려운 개혁 과제거든요. 하지만 안 하면 안 할수록 점점 더 문제 해결은 어려워지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의 정치에서 정부도 여야 국회도 이런 아젠다 이런 이슈를 던질 수 있냐 말이죠. 못 던져요. 꺼낼 수 있냐 말이죠. 못 던집니다. 국민연금 개혁 중요하지만 또 공무원연금 개혁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건강보험 개혁도 해야 물론이니까요. 됩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인기 없는 정책을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면 국민적인 지지도가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지금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대통령께서 이제 추석 끝나고 나서 정말 다시 한번 신발끈 조여매고 민생과 국민의 대한민국의 개혁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냥 그렇게 노력해 달라라는 추상적 주문을 떠나서 그렇게라도 해야죠. 구체적 방법론이 있나요? 지금? 저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기소 이후에도 줄곧 추석 이후라도 여야 대표 만나자. 단독 영수회담이 아니라 여당 대표가 포함돼도 좋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만남을 계기로 뭔가 새로운 변곡점 같은 걸 만들어볼 계기를 찾을 수 없을까요? 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요. 국민들을 위해서 그걸 안 하면 윤석열 정부도 성과가 없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도 결국 사법 대전쟁 속에서 휩쓸려서 여야 정치가 다 몰락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런 표현은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여기에 저는 투트랙이 됐던 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여하튼 민생은 민생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하더라도 민생에 대해서 좋은 방법은 저는 국민 모니터링 제도도 확립하고 일정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어떤 제도가 언제까지 논의되고 이 부분만큼은 수사와는 상관없이 전폭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저는 길을 또 협의를 대화를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니 여야가 대선 때 공의 공약으로 내건 것들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그 공의 공약으로 내건 것
아젠다를 1부터 10까지 정하고 예. 각 10가지 분야별로 여야 정부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요 각 과제는 언제까지 결론을 낸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집권 여당이 흔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 끝나고 나자마자 했던 게 뭐였습니까? 자, 민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개혁 법안과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될지 우리가 당정정 다 힘을 합쳐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일해보자. 그거보다 이준석 쫓아내자. 그거였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대통령도 거기에 연루되어 있고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다 거기 연루되어 있었고요. 지도체제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것 같아서 그게 더 걱정이에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가 지금 출범을 했지만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좀 다시 합시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집권 여당 내부에 그런 것 변화뿐만 아니라 검찰이 기소까지 하면서 진짜 그야말로 사법 전쟁 상태에 돌입하는 그렇죠. 거예요. 야당 대표를 정치를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소라고 하는 행동. 잘못하고 벌 받을 것이 있으면 당연히 기소하고 수사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뭐 그것과는 저는 별개로 시점이 뭐 적절했느냐 뭐 그런 비판도 나올 수가 있지만 저는 민주당에게도 주문하고 싶어요. 당대표의 사법적인 리스크를 자꾸 민주당 자체, 진보 진영 자체의 리스크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건 재판에 맡겨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당대표가 어떠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정치 보복이나 탄압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좀 개인적으로 취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다 더 차별성 있는 야당. 169석의 막강한 의석수를 가진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이번 정기국회 때 보여주면 국민들이 새롭게 또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지 우리 이재명 지킬 거야. 예. 모든 상임위장에서 국정감사장에서 자 뭐 윤석열 어떻고 김건희 어떻고 뭐 한동훈 어떻고 이런 얘기만 하면요. 민주당도 같이 도매금으로 휩싸인다. 장 소장님 말씀처럼 되기 위해서는 저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누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가. 우선 대통령과 또 검찰과 또 법무부에서 저는 중요한 원칙을 표방하면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경제와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이재명 대표와 만나겠다. 수사는 따르죠. 예. 그러면 그 수사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이걸 그러면 임기 5년 내내 할 겁니까? 총선 직전까지 끌고 가서 총선에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신속하게 또 투명하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겨누는 그 수위만큼이나 아니 김건희 여사에게도 겨누면 돼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서 정말 국민 앞에 떳떳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누구를 향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아까 정관정 진행자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모든 걸 지금 수사나 남북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민생과 우리 경제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력할 수 있는 그런 여야 관계를 만들고 국민들은 평가를 내서 정말 잘 못한 정치 세력이 있다면 그 누구일지라도 총선에서 대대적으로 심판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길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도 사실상 입만 벌리면 민생 얘기만 합니다. 정치 얘기 물어보면 민생 챙기느라 정치 뭐 관심 없습니다라고까지 표현해요. 또 이재명 대표도 입만 벌리면 민생 얘기합니다. 맞아요. 태풍 피해 현장에 찾아가고 그러니까 즉 대통령과 야당 대표는 입만 벌리면 민생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정작 돌아가는 정치의 양상은 뭐 여당 내에서는 여당 내부의 다툼이 있고 야당 최고위원 회의가 열리면 최고위원들은 너나 할 수가 없이 가장 강력한 어조로 야당 대표에 대한 기소를 비판만 하고 이게 참 그러니까 뭐랄까요 말 따로 행동 따로라고 할까요? 저는 정말 이게 통 크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큰 그릇으로 대통령이 포항 갈 때도 같이 가면 어떻습니까? 다 같이 가는 거죠. 네. 그런 모습 좋네요, 진짜. 여당의 원내대표하고 야당의 저는 그래서 수사는 수사입니다. 수사는 공명정당하게 하면 되죠. 그런데 이런 민생의 재난 지역을 갈 때는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것도 경쟁해야 됩니까? 같이 가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보고 싶은 모습이 그런 것이거든요. 민생에 대해서 어떤 참사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법안이 있으면 빨리 통과시 얼마든지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도 수사와는 별개로 민생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못 만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 이따가 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대통령도 아내에 대해서라도
뭐 궁금한 국민들이 궁금하고 이런 특검법 발의가 있으면 뭐가 궁금합니까? 다 해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해결되지 않습니까? 저는 다 해명한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해명이 특검법을 없으니까. 받는 거예요? 아니 특검법이 왜 발의됐겠습니까? 예. 그런 게 해명조차 전혀 안 되기 때문에 특검법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자세하게 다 꼼꼼하게 근거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된 궁금증 해명하면 되죠. 뭐 그러니까 이게 야당에서 지금 맞대응하고 있는 대통령 본인에 대한 고발은 사실 정치적 그냥 의미일 것 같고, 다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은 정말 정치적으로 계속 쟁점화될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계속되죠. 보세요? 쟁점화되고요. 정치적인 성과 민주당이 원하는 건 이미 전 충분히 느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추석 전에 특검법 발의할 거야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잖아요. 의혹들,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너무 표죠. 허위 경력. 보석. 그러니까 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관조. 다시 한번 되뇌이는 예, 거죠. 그래서 예. 정책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여당이 지금 지도력, 리더십이 좀 잘 확고하게 되어 있다면 이 시점에서는 딱 여당 당 대표가 추석 민심을 다 들어보니까 이거 정쟁을 하지 말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 한시적으로라도 우리 예산안 국회까지라도 정쟁 중단 선언하자. 대통령께서는 야당 대표도 좀 만나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머리 맞대고 민생 경제 살리기 위해서 예. 여야 지도자들 다 정치적인 현안과 갈등 다 뒤로 미루고 일단 국민의 삶부터 환율 1,384원 이거 정말 국민들 너무 고통스러울 거다. 이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 무조건 다 머리 맞댑시다. 정쟁 중단 선언합시다. 라는 긴급 기자회견을 오늘이나 내일쯤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거 없이 그냥 아직까지도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집권 여당이 이래서는 안 돼요. 1시 36분 막 지났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죠. 이현 씨. 네, 점심은 드셨나요? 워낙 많은 차량들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휴게소를 들고 나기도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조심 운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고인돌 휴게소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여파가 고창 부근에까지 미치고 있고요. 이후로는 동서천 분기점을 앞두고 7km가량 속도가 떨어집니다. 당진 분기점에서 서해대교까지 이동도 많이 답답하시죠. 총 24km 구간이 꽉 막혀 있습니다. 화성 휴게소 부근이나 매성 휴게소 부근의 정체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인데요. 백양사 부근이 사고 때문에 정체고요. 또 사고가는 여산 휴게소 부근이 혼잡합니다. 여기를 지나서도 논산 분기점까지는 어렵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모두 80km 구간이 막히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비룡 분기점에서 천안까지 정체가 55km 구간에서 이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진본능 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소장이 거듭 지금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대위원장 언급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정진석 위원장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알리 선택지가 없다고 하니까 지금 이 순간 저에게 국가 대의는 어쨌든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 다른 생각은 할 겨를이 없었고요. 어쨌든 당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정상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라 안팎이 얼마나 지금 힘든 지경입니까? 우리 윤석열 정부 성공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은 참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을 안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예. 지금 민생을 안정화시켜야 되고 대한민국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갔다. 못 갔잖아요. 그냥 다 우선 안정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러잖아요. 정부 성공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게다가 근데 지금 당장 걸려있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출범국 과정에 대한 추가 가처분 신청이 네. 법원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14일 날 아마 병화 심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14일 날 당일에 나올지 아니면 며칠 후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난번 가처분 신청 받아들인 그 재판부에서 하죠.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의 내용이라는 것이 두 가지 중요한 걸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에게 책임을 묻고 있지만 국민 여론은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분석을 해드렸지만 국민 여론은 윤핵관에 더 큰 책임을 묻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 사실 윤핵관은 책임을 지고 응당한 책임을 지고 이선으로 후퇴하고 말 그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체제가 들어서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무에 관여한다, 관여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지만 대통령도 뭐 관여 여부를 떠나서 적어도 집권 여당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윤핵관에 대해서는 분명한 거리두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이든 현실적이지 않든 예. 대통령실에 윤핵관과 관련되는 행정관들을 내보냈다고 해서 그것을 인사 대혁신으로 받아들이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렇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가라. 그러면 법원에서 판결한 건 뭐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된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제로 대표에서 쫓아내지는 마라.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냥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징계받고 뭐 경찰 수사 발표나 추가적인 징계가 없이 당대표 자격으로 이제 1월 달에 돌아오면 잔여 임기를 마무리하고 새 당대표로 선출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법적으로 이미 그 상황은 물 건너 갔잖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아무리 말씀입니다. 개탄스러워도 아무리 얘기해도 이제 개탄스러운 개탄스러운 차원이 아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진석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이 이 법적으로 인용되지 않고 기각돼서 비대위 취재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간다 하더라도 예. 그건 여론으로부터는 자유로울까? 저는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여전히 여론에서 윤핵관이 주도하는 당에 대한 이 비호감 여론은 분명히 살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는 또 가만히 있을까요? 2030 여론은 또 총선에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지난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때 판결문을 보면 헌법과 정당법을 위배했다. 그렇죠. 당원 당규도 언급이 있지만 앞서서 그게 있는데 이번에는 당원 당규만 고친 거니 과연 이게 이번 가처분 신청은 인용 안 되겠느냐. 또 인용될 거라는 전망이 더 많죠. 그런 전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또 인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전진석 비대위원장 체제가 다시 무효화돼 버리면 네. 국민의힘 어떡하냐고요. 그다음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또 다른 BBB 대위원회를 만들 수는 어렵겠죠. 그러면은 원래대로 되돌아가야죠. 그냥 원내대표가 새로 당대표 뽑아서. 직무대행하고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그냥 최고위원들 보궐선거해서 한시적인 지도체제를 통해서 내년 전당대회를 대비하는 그런 모습 취하는 게 맞지. 저렇게 왜 자꾸 비대위원회를 만들어서 당원 당규를 위반했다라는 법원의 판단을 계속 구하는지 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정말 사람들이 뭔가 집단 최면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 도돌이표잖아요. 그냥 돌고 돌아서 윤핵관이 다시 비대위원장하고 예. 돌고 돌아가지고 비대위원회하고 이게 뭡니까? 집권여당답지 않아가지고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MBS 여론조사인데 4개 여론조사 기관이 K-스탯 리서치, 엠브레인 퍼블릭,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체 조사인데요. 이렇게 당헌을 개정해서 국민의힘이 비대위 전환한 것에 대해서 적절한 것인지 부적절한 것인지 물어봤는데 적절하다는 의견이 27%, 부적절하다가 55%나 되거든요. 아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압도적인 여론이 물론 이제 국민의힘과 보수청에서는 적절하다가 더 높은데 압도적이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에서도 그리고 대구 경북이 보수 정치의 보수 정당의 본산인데 예. 텃밭인데 이곳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더 높습니다. 그래요. 그 이야기는 이게 결코 정진석 비대위원장으로 가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뭐 일각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에 비하면 실수가 많지 않다. 그리고 묵직하다. 근데 묵직한데 지금 엄청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는 국회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코미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정진석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초선이나 해보고 말아라. 그러니까 두 사람의 악연은 이 6월 초까지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크라이나 갔을 때 맞아요. 뭘 우크라이나 가고 그래요? 당대표가 왜 우크라이나 가요? 그런 다음에 러시아는 신경 안 써요? 근데 거기까지만 갔으면 우리가 글쎄 외교적인 우려 때문에 그런 것인가라고 봤을 텐데 정미경 전 최고위원 이제 전 최고위원이고 이준석 전 대표 상당히 한때는 우호적인 인물로 그쪽으로 분류된 분이죠. 한때는요 그렇게 인식이 됐는데 성남 분당갑인가에 이제 지역구 당협위원장을 배치받은 것을 놓고 아니 당협 쇼핑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육모방망이가 이준석 전 대표 SNS에 등장합니다. 짜잔 등장하니까 이 육모방망이를 놓고서 소이부답입니다. 이제 물어봐도 나 웃을 뿐 대답 안 해요. 이랬던 인물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거든요. 예, 국회 예. 부의장을 지금 겸직하고 있고. 말싸움이 계속 이어져 왔죠.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될까요? 저는 감정의 골이 내부의 전쟁, 지금 외부의 전쟁도 숨가쁜데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과 저는 내부 전쟁까지 내전까지 벌어지고 있는 셈인 거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큰 장애물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14일 날 이후에 가처분 신청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요. 또 하나는요. 19일 날에 선출될 원내대표가 누가 될 것이냐. 예. 그것이 그냥 또 박수로 추대라고 할 건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이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 이 사람으로 해라고 했을 때 의원들이 다 그냥 그쪽으로 몰려갈지 아니면 경쟁 관계로 해서 지금 선출될지. 누가 물망이 오릅니까? 지금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나는 비대위원장 안 하고 그냥 원내대표 내가 경험도 있으니까 당이 위기 상황이니까 내가 하겠다. 그냥 비대위원장 하면서 할게요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윤재욱 의원도 지금 대통령실에서 선호하는 원내대표 후보고요. 그냥 윤상현 의원도. 윤상현 의원은 전당대회 나간대요. 본인이 당대표를. 전당대회 나와서 계속 2016년 20년 계속해서 공천을 못 받았잖아요. 맞아요.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예. 이번에 나는 전당대회 나가서 최고위원 돼가지고 나는 그냥 내 공천 문제 챙길래라고 하는 것 같고 선수로 보면 이제 김학용 의원도 대상자고 조혜진 의원도 대상자고 많네요. 뭐 김태호 의원도 대상자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포인트예요.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사람이 원내대표로 박수로 선출되냐 안 되냐 아니면은 야 우리 당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 그래서 대통령한테 좀 다른 소리하고 쓴소리할 사람 그 사람을 좀 선출해야 될 것 같아라는 움직임과 분위기가 나올지 별로 안 나올 것 같죠? 네. 근데 이 중요한 국면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필요한 것이겠지만 외교적인 또 행사인 지금 영국 여왕 서거 장례식에 또 참석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대통령이 또 국내에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 사안이 근데 이 사안들이 과연 이 가처분 신청이 어떻게 되느냐 새 비대위 정진석 비대위에 대해서 또 새 원내대표가 기존의 권성동 원내대표 말고 누가 대체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 지지율에도 또 영향을 줄 수밖에 그렇죠. 없어 보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라고 불러야겠죠. 일단은 네. 뭐 한 잡지와의 인터뷰한 게 추석 연휴 내내 이 언론상에 가장 많이 본 뉴스 이런 데에 떠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많이 지금 위축돼 있다. 이준석 대표 눈에 보기에 라고 표현을 했던데 그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런 표현이 정확할까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낮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당황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믿었던 윤핵관들 장제원, 권성동이 좀 깔끔하게 당을 좀 접수도 하고 하는 걸 보니까 이준석 대표도 못 믿었다. 못 믿었네. 내가 이제 누구랑 같이 정치를 해야 되느냐. 김한길 위원장이랑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정진석 비대위원장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문제고 또한 민생을 본인이 챙기겠다고 했지만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민생이라는 게 네. 챙긴다고 하루 이틀에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안 챙긴다고 하는 거는 오래 걸려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일들 중에서 괜찮거나 긍정적인 게 없어요. 저는 하나도 없죠. 대통령의 최고의 아킬레스건은 빨리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털어내는 겁니다. 그 이슈를. 저는 털어내질 수 있어요. 저는 대통령의 모습이 위축돼 보인다는 것이 자 윤핵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 이슈 어떻게든 헤쳐나갈 거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그렇게 직접적인 대통령의 의중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제일 사실 괴로운 건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과 의혹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털어낼 수 있어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honest is the best policy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honest is the best policy. 그 이야기는 정직해라.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털어내면 됩니다. 논문도 그렇고 모든 걸 배우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일반 국민과 똑같은 수준에서 다 검증을 해 주십시오. 도이치모터스도 마찬가지고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 다음이 유지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걸 검증해 주십시오를 대통령이 말한다는 얘기는 네. 지금 상황에서 검증할 수 있는 주체가 어디예요? 수사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을 받으라 아닙니다. 이 말인가요? 특검이라는 거는 뭐냐면 검찰이 해라 이 말인가요? 검찰 수사에서 경찰 수사에서 미진했거나 그 이상의 정치적인 의혹이 있는 걸 뭐 두 분도 아시겠지만 특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경찰이 네, 제대로 검찰, 해달라. 경찰 수사 제대로 하라. 아. 네, 저는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입으로? 분명하게 하는 거죠. 네. 좀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의 부인이라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검찰이나 경찰이 눈치 보지 않고 부르고 수사하고 소환하고. 그렇죠. 그리고 사법적으로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게 하고 그런 나라를 원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이 선택을 하고 정권 교체를 한 거라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수사를 안 받고도 해명할 예. 수 있는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보석 같은 것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 되죠. 이건 어떤 이유다. 그러게 말이에요. 보석 부분도 그렇고 뭐 논문 같은 경우 자진 반납하고 학위 자진 반납 뭐 이런 그렇죠. 얘기로도 아니, 나오던데. 그렇게 네. 그게 기준에 부합되지 못한다면 일체 지금 행동이 없는 거죠. 그냥 제일 원칙은 이렇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면 되고요. 인정하는 것.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그냥 책임지면 됩니다. 내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피해 나가야지 비켜 나가야지 이런 태도와 자세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일단 뭐 우리 토론 말미가 됐습니다마는 결국은 이 정치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먼저 가장 권력이 있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집권 여당부터 변해라 이 말이죠. 변해야 되고요. 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 정치 탄압,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자신 잘못한 거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철저하게 그냥 공정하게 수사받고 재판 받으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또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예. 먼저 이야기를 주도할 때 저는 헌법 정신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예. 공정과 상식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양쪽 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럼요. 그리고 민생 위주로 갑시다. 우리 만납시다. 예. 해서 전격적으로 만나고 그럼요. 이런 극적 변화를 기대합니다까지 말씀드리고요. 정직 중다 선언 제발 좀 해주세요. 기대하는 대로 될지는 글쎄요. 아직은 모르겠네요. 자,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미조가 부른 귀로 잠깐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말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 어린 꿈이 놀던 들판을 지나 아지랑이 피던 동산을 넘어 나 그리운 곳으로 돌아가네 멀리 돌고 돌아 그곳에 담벼락에 기대 울던 작은 아이 어느 시간 속에 숨어 버렸는지 나 그곳에 조용